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 마지막에 얕은 복사, 깊은 복사 이런 얘기를 좀 드리다가 끝이 났죠. 그 전에는 딕셔너리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부터는 이제 파이썬의 자료형 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건드리지 않았던 set이라고 하는 이 녀석, 또 리스트, 딕셔너리, 뭐 문자열 이런 녀석들처럼 좀 알아볼 거고요. set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얕은 복사, 깊은 복사를 조금 더 말씀드리긴 할 겁니다. 이것까지 공부를 우리가 하고 나면은 이제부터 또 아예 새로운 느낌의 것들을 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새롭다라는 게 완전히 하던 게 뒤집어진다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결국엔 객체죠. 객체라고 하는 개념 중에 시퀀스 자료요, 그리고 딕셔너리, 셋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객체에 대해서 이제 좀 근본적인 내용을 다루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다 하고 나면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위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런 객체들은 사실 당연히 기본 제공되는 거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을 알아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때 대부분 기본에 내장되어 있는 이런 객체들을 리스트, 튜플, 뭐 딕셔너리, 셋 이런 녀석들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객체의 맛을 좀 보고 있는 거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짜로 객체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끔 좀 그런 내용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게 될 거고요. 객체라는 녀석을 직접 만들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는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들을 좀 배워 나갈 예정인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파이썬 내부에 들어있는 이런 요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얘네들에 대한 공부를 조금씩 한 거라면, 이제는 이런 녀석을 우리가 직접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걸 배울 거예요. 파이썬 안에 뭐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이 이미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이유가, 만들어져 있다는 얘긴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만들어져 있는 걸 쓰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이런 녀석을 만드는 방법 같은 거를 배워나가는 개념이다. 그래서 느낌은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난이도도 조금은 더 높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객체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면 이 클래스 같은 개념들은 더 어렵게 느껴질 거니까 좀 최대한 그 전 내용들을 잘 복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셋. 자, 셋이라고 하는 녀석은 특별할 게 없습니다. 일단은 생겨먹은 건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누구랑 같아요? 딕셔너리와 같아요. 리스트는 대괄호였고요. 파이썬에서 리스트는 대괄호로 표현을 했고, 튜플은 소괄호로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딕셔너리가 중괄호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셋, 이 녀석은 이제 한국말로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딕셔너리랑 똑같이 이렇게 중괄호로 표현을 한다. 자, 그러면 집합과 딕셔너리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자, 딕셔너리는 이 중괄호 안에 중요한 내용이 뭐였어요? 키와 밸류가 한 쌍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였죠. 딕셔너리라는 자료형을 다루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집합은 저런 게 없어요. 값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명확하게 도드러지고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도 얘가 딕셔너리 자료형이야, 뭐 셋 자료형이야 라는 거를 쉽게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럼 이 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볼 건데, 값만 들어있는 녀석이라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딕셔너리랑은 확실히 형태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겠죠. 키 땡땡 밸류 컴마 키 땡땡 밸류 컴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게 집합이에요. 별거 없어요.
이러면 그냥 이렇게 생긴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1, 2, 3, 4라는 값을 가진 집합을 우리가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집합은 단순히 이렇게 값만 나열하는 형태로 봤을 때 중괄호를 베껴놓고 생각을 해보자면, 값만 나열된 이 형태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면 누구랑 비슷해요? 리스트나 튜플과 비슷하죠. 얘네들도 키 같은 거 명시하지 않고 값만 대괄호 안에 나열하거나 소괄호 안에 값만 나열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을 했었는데 똑같잖아요. 그죠? 소괄호인지 대괄호인지 중괄호인지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녀석도 리스트나 튜플처럼 인덱싱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덱싱이라고 하는 건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이 자료형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원소, 요소들을 우리가 접근하는 그런 행위가 인덱싱이었죠. 근데 이 집합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일단 인덱싱이 불가해요. 근데 인덱싱이 왜 안 되냐면 얘도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얘가 만약에 순서에 의미가 있는 자료형이었다면 이 셋이라는 집합이라는 녀석도 시퀀스 자료형 안쪽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얘는 시퀀스 자료형과는 엄밀히 따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순서에 의미가 없습니다. 즉 인덱스가 없어요. 그래서 인덱싱을 못해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인덱스가 없으면 인덱싱을 못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슬라이싱도 못하는 거예요. 인덱싱과 슬라이싱은 인덱스라는 이 순서의 의미를 가진 번호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었던 녀석인 건데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특징만 가지고 있다면 사실 딕셔너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얘는 다른 자료형으로 분리가 됐다는 게 특별한 뭔가 능력치가 있다는 얘기겠죠. 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딕셔너리도 비슷한 얘기가 있긴 했지만 딕셔너리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았던 건 키예요. 키가 중복되지 않는 이상 값은 얼마든지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하는 값을 꺼내오는 열쇠, 우리는 그걸 키로 사용을 했으니까, 그죠? 근거를. 근데 이 집합이라는 녀석은 데이터가 키 같은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값의 중복을 아예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집합을 만들 거야 라고 해놓고 S를 출력을 하면 얘는 2의 중복을 제거하고 보여줘요. 제가 여기다가 아무리 중복된 값을 넣어봤자 이게 실제로 집합으로 만들어지면서 S에 저장이 될 때는 중복된 값이 다 제거돼서 저장이 됩니다. 이게 집합이라는 녀석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가장 제일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고요. 값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제 리스트고 딕셔너리고 뭐 튜플이고 이런 녀석들 전부 다 자료형 변환 같은 거 배울 때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육안으로 봤었어요. 그쵸?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런 거 우리 했었죠? 자료 형태를 변환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이런 객체 자료형들은 리스트로 만들어줄게, 딕셔너리로 만들어줄게, 튜플로 만들어줄게 라는 녀석이에요. 셋도 마찬가지, 셋으로 만들어줄게 라는 녀석인데 얘를 사용해서도 셋을 당연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금 전에 밑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값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set이라는 녀석 안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를 set으로 한 번 더 변환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정상적으로 집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set 안에 어떤 자료형 요소를 넣어줘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느낌으로만 일단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게 또 가능하거든요.
그냥 문자열을 넣는 거. 사실 문자열도 시퀀스 자료형에 포함되어 있는 인덱스가 존재하는 그런 녀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집합을 만들 거야 라고 하면은 이 결과가 잘 나왔네요. 자, 일단 각각의 자리에 얘네들도 결국 0번, 1번, 2번, 3번, 4번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가 다 있었는데, 순서가 있었는데 이 녀석들 중에 중복되는 L 같은 경우 하나를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H, E, L, O가 나온 게 아니라 순서가 어때요? 정말 지 멋대로 나왔죠. 뭐 뒤에서부터 뒤로 역순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L이 가장 먼저 나왔고 0, O, E, H가 나온 걸 보면 정말 순서의 의미가 없구나. 셋은 이렇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집합이라고 하는 자료형을 우리가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말이 집합이라고 하는 그 집합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집합은 어떤 개념들을 또 상기시킬 수 있죠? 집합이라는 개념에서 합집합이라든가 교집합이라든가 차집합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좀 따라오겠죠. 이 집합이라는 데이터 자료형은 실제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은 언제 많이 쓰냐? 일단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 중에 중복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알아서 제거를 해줄 거니까 중복을. 그리고 각 데이터 묶음끼리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리스트가 두 개가 있는데 리스트로 데이터가 무수히 많이 들어있는 리스트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둘 리스트에서 일단 중복을 뺄 거고 그 중복을 뺀 뒤에 얘네들의 교집합이나 차집합이나 합집합이나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파이썬에서는 이 set이라고 하는 자료형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활용을 할 건데 자 어떻게 쓰는지 좀 보여드려 볼게요. S1에는 5개만 하도록 하고 S2에는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1과 S2를 각각 출력을 해보면 그냥 1, 2, 3, 4, 5, 4, 5, 6, 7, 8 존재하고 있을 텐데 얘네들 가지고 이제 집합 연산 해볼 거예요. 가장 먼저 교집합부터 해볼까요? 자, 교집합의 결과를 출력을 할 거예요. 교집합이라는 건 S1과 S2에 둘 다 들어있는 그러니까 서로가 가진 데이터가 겹치는 부분만 보여주는 게 교집합이겠죠? 집합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S1, S2라고 했을 때 여기가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합집합은 여기 전체를 다 의미하는 걸 거고요. 차집합은 누군가가 가진 값은 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집합부터 보자면 %라고 하는 이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둘이 겹친 데이터 4, 5에 대해서만 출력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좀 표시를 이렇게 나눠볼까요? 이게 교집합이다. 간단하게 연산자 기호 하나를 사용해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교집합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또 여러 가지 하나가 더 있는데 얘는 교집합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메서드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교집합을 구하겠다라고 하면 얘가 구해줍니다. 교집합 같은 경우는 앞과 뒤의 기준이 바뀐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진 않겠죠. 어차피 둘을 다 겹쳐 있어야만 하니까.
둘 다 가진 녀석들만 데이터가 나오니까 상관이 없을 거예요, 순서가. 이게 교집합을 사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합집합. 합집합은 이 버티컬 바라고 하는 녀석 하나를 넣어주는 걸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얘도 또한 마찬가지로 메서드 가지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유니온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 둘의 합집합을 구해서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합집합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8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되는데, 우리는 그 결과를 잘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차집합 볼 겁니다. 차집합은 한쪽에서 한쪽을 빼야 돼요. 그게 차집합이에요.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 사용하는 부분이 difference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사용을 해주면 차집합을 알려줍니다. 차집합은 S2 이만큼을 제거한 여기가 되겠죠. 이게 차집합. S1에서 S2를 빼겠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가 바뀌는 게 의미가 있겠죠. 차집합은 어디서 누굴 뺄 건지가 중요한 개념이 될 거예요. 그래서 S1에서 S2를 빼면 1, 2, 3이 나올 텐데, S2에서 S1을 뺀다면 6, 7, 8이 나오겠죠. 그런 개념들, 집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그런 개념들, 이런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 사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자, 이 집합이라는 데이터는 가변 데이터예요. 가변 데이터라고 합시다. 가변이라는 건 데이터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었고, 우리가 이거랑 유사한 가변 데이터가 리스트와 딕셔너리가 있었어요. 튜플이나 문자열이나 이런 녀석들은 불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숫자 형태의 자료형들, 뭐 정수라든가 플롯이라든가 이런 녀석들도 불변이었어요. 불변. 그죠? 그래서 가변과 불변, 우리가 얕은 복사 개념을 배우면서 인덱싱을 통해 값을 변화시키는 거 불가능. 그죠? 그리고 애초에 인덱싱이 존재하지 않아. 그냥 특정 값만 존재해. 이런 녀석들은 다 불변이었고요. 리스트, 딕셔너리,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셋, 이렇게 세 가지만 가변 데이터입니다. 가변 데이터. 뮤타블이라고 얘기하는 뮤트에이블 가변. 자, 이 녀석인데, 그렇다는 건 얘도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 셋이라는 자료형은 추가하는 방법 알아볼 겁니다. 자, 제가 S1한테 add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1, 2, 3, 4, 5를 가지고 있으니까 6이라는 데이터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다. 그리고 나서 S1을 출력을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6이 잘 들어갔죠? 집합의 요소값을 추가하는 방법이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씩밖에 추가를 못해요. add라는 메서드 안쪽에 우리가 인자로 세팅한 이 값 하나씩밖에 추가를 못하고, 그리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애초에 파이썬은 어떠한 자료형의 안쪽에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값의 자료형이 달라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숫자만 저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 저장 당연히 가능한 거고, 둘을 섞어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한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여러 개를 추가하는 방법. 애들은 하나씩밖에 안 되니까 이번엔 S2한테 한번 해볼까요? S2에 업데이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
그리고 이 안쪽에는 리스트를 사용해서 인자로 지금 4, 5, 6, 7, 8이니까 9랑 10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해주면 9랑 10이 한 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S2니까 4, 5, 6, 7, 8 거기에 9랑 10을 한 번에 넣은 상태. 얘도 이제 리스트 형태로 데이터를 여러 개를 넣어준 뒤에 인자로 세팅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쯤 되면은 한 가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왜 이 집합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요소에 접근하는 거는 얘기를 왜 안 해주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리스트나 튜플이나 딕셔너리를 배울 때는 가장 개념적인 거 먼저 하고 걔네들 데이터 자료형 만들어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이 요소들의 접근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셋을 말씀드리면서 한 번도 이 녀석들한테 따로따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얘는 못해서 그래요. 그냥 순수하게 집합이라는 이 데이터 안에 있는 1이라는 요소, 2라는 요소, 이 녀석들을 내가 원하는 시점에 하나씩 꺼내서 사용하는 거, 그게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첫째, 얘를 이 S1이라고 하는 집합 녀석을 다시 리스트나 튜플의 형태로 변환시킵니다. 그러니까 인덱싱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덱스로 접근을 해요. 얘네들로 변환이 된다는 얘기는 인덱싱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야 이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다 쓸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런 걸로 변환 안 할 거야. 난 집합이 순수한 이 녀석 그대로 쓰고 싶어. 근데 이 요소들은 써야 돼. 하나하나 써야 돼. 그러면 반복문을 돌려야 돼요. 이렇게 반복문을 돌리면 각각의 요소들을 출력할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반복문 한 번 돌 때마다 이 v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값 하나하나를 쓸 수는 있다라는 거겠죠.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집합을 만들어 놓고 난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이 녀석 하나만 필요해.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뭐 물론 방법이 있어요. 하나만 필요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멤버십 연산자 사용이 가능해요. 방금 전에 포문이 가능했다라는 걸 보시면 당연히 말이 되는 얘기겠죠? 포함되어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어요. 그래서 4라는 이 값이 S1이라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다면 나는 그 4를 뭐 어떻게 사용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 조건을 뚫는다면 이러면 내가 원하는 값 하나만 골라서 쓰는 게 가능은 해요. 하지만 이러려면 한계점이 뭐예요? 값을 알아야만 해요. 이런 문제가 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들을 보관하고 그렇게 보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연산 처리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집합을 잘 안 씁니다. 얘는 중복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집합으로 변경됐다가 그리고 다시 연산을 하려면 다시 리스트나 튜플로 돌아와요. 보통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 집합적인 개념을 쓸 때 아니면 잘 안 쓰고요. 그래서 이 집합이라는 녀석은 실제로 수정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얘한테 내가 뭐 0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1이라는 값을 뭐 5로 바꿀 거야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그 녀석을 콕 집어낼 수가 없으니까 공간으로서 불러낼 방법이 없으니까 대신에 이 업데이트라는 걸 사용하면 이 업데이트는 수정 같은 수정이라는 의미처럼 느껴지지만 이 업데이트를 쓰게 되면은 이제 애들을 한 번에 여러 개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고 여기서도 만약에 중복값이 들어간다면 그 중복값에 대해서는 당연히 얘가 걸러서 추가를 해줍니다. 집합 자체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값에
그래서 실제로 이 값을 없애고 이 값을 넣고 싶어. 이 값을 이걸로 바꿀래 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하려면 삭제를 써야 돼요. 삭제. 얘는 이제 remove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고요. S1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볼 건데 1, 2, 3, 4, 5, 5에 우리가 지금 6이랑 문자 7을 넣어놓은 상태니까 제가 얘한테 3이라는 값을 한번 지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본다면 S1에서는 1, 2, 4, 5, 6 문자 7 이렇게 해서 3이 진짜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 지워놓고 이 녀석한테 애들을 통해 30을 넣을 거야. 그럼 이제 3 대신에 30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느낌으로밖에 안 돼요. 이게 한계점이에요. 근데 이건 명확하게 그 녀석의 값을 바꿨다의 개념은 아닌 거죠. 확실하게. 자, 근데 이제 지울 때도 remove라고 하는 녀석을 쓸 수가 있지만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녀석을 두 번 지우겠다 이러면 두 번째 remove를 실행할 때에는 당연히 저 값이 없겠죠. 집합에는 중복된 값이 애초에 들어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둘 다 3이라는 값을 지울 수는 없잖아요. 얘가 지웠으면 더 이상 없을 거니까 얘는 에러가 발생을 해요. 키 에러라고 해서 3이라는 애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인데 이런 걸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스칼드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사용을 한다면 얘도 값을 지우는 역할을 해요. 리무브처럼 3이라는 값을 찾아서 지워줍니다. 근데 이 녀석은 그 3이라는 값이 없을 때에도 에러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집합을 쓸 때, 집합의 어떤 값을 지울 때 리무브를 많이 써야 돼요? 디스칼드를 많이 써야 돼요? 디스칼드를 많이 쓰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겠죠? 근데 이제 중복 계속해서 어떠한 특정 요소의 값을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녀석을 써서 에러가 안 뜨게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값 하나를 명확하게 지워내는 상황이라면 리무브를 더 많이 쓰긴 해요. 사실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집합이라고 하는 녀석도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이 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가변 데이터였으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 개념 한번 적용시켜 보자면 자, 이 둘의 결과는 같습니까? 지금 저는 S1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집합 1, 2, 3이라는 데이터를 가진 집합을 만들어 넣어줬고요. S2한테는 S1을 넣어줬고요. S2한테 애들을 통해서 4라는 값을 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S1과 S2를 찍겠다라고 했는데 이 둘의 값은 1, 2, 3, 4일지 둘 다 1, 2, 3, 4일지 아니면 1, 2, 3으로 S1이 찍히고 S2는 1, 2, 3, 4가 나올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거는 같은 값이 나옵니다. 가변 데이터, 뮤테이블 데이터는 우리가 리스트, 딕셔너리 이런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변수의 대입 연산자를 통해 값을 그대로 넣어주는 행위를 통하면 얕은 복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 불변 데이터들이야 대입 연산자를 쓰든 뭐 카피라는 복사라는 함수를 쓰든 메서드를 쓰든 상관없이 어차피 불변 데이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변하면 그냥 다른 값이에요. 근데 이 녀석들은 대입 연산자를 통해 다른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주소가 변하지 않아 공유하는 객체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개념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나마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얕은 복사가 적용되는 가변형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S1이라는 변수고요. 얘는 집합입니다 지금. 근데 집합만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리스트든 튜플이든 딕셔너리든 다 비슷비슷해요. 개념 자체는. 여기에는 1과 2와 3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어차피 인덱스 개념 없고요. 순서에 큰 의미 없어서 칸을 나누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가 어쨌든 이 S1이라고 하는 녀석한테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하는 개념처럼 우리는 이해를 그동안 해왔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이 없었는데, 자, 얘를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 거예요. 이 집합이라고 하는 녀석, 그러니까 리스트, 딕셔너리, 집합 이렇게 가변형 데이터들은 만들어지면 여기에 리모컨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버튼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리모컨. 자, 이런 리모컨을 우리가 변수에다가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 대입연산자가 하는 과정을 이 상황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집합이나 리스트, 딕셔너리 이렇게 가변 데이터들은 생성됨과 동시에 리모컨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본인한테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변수에 들어간다, 변수에 넣는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적용될 때는 이 리모컨을 넘겨서 변수에 넣어주고, 리모컨이 넘어갔다라는 건 사실 이 리모컨끼리는 연결되어 있을 거니까. 자, 여러분들 거실에 TV가 한 대 있는데 리모컨이 두 개래요. 이 TV를 둘 다 조작할 수 있대요. 얘로 이 TV 조작하는 거랑 얘로 이 TV 조작하는 거랑 똑같죠? 얘로 채널 바꾸는데 얘로 채널 못 바꾸거나 아니면 얘는 뭐 다른 TV로 이 TV를 조작할 수 없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리모컨이 두 개면 그냥 똑같이 같은 TV를 조작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개념을 일단 봐보세요. 이 상태에서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요. S2라는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S2한테는 S1이 가지고 있는 걸 넣어야죠. 그러면 얘 리모컨 가지고 있으니까 리모컨 들어오겠네요. 그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이 연결은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겠죠. 컨트롤하는 주체는 이 녀석이니까, 컨트롤 돼야 되는 주체는 우리는 리모컨을 넘겨받았을 뿐이니까. 자, 그러면 얘를 눌러서 이거 없앴어요. 그러면 이 리모컨을 사용해서 얘가 가진 녀석을 전체를 다 보겠다라고 눌러요. 그럼 3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얕은 복사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컨트롤하고자 하는 이 데이터 자료형, 이 녀석은 하나예요, 하나. S1에 연결돼서 들어가든 S2에 연결돼서 들어가든 상관없이 이 녀석 주체는 하나입니다. 이 녀석을 찾아갈 수 있는 주소를 우리가 리모컨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제가 지금 그 주소를 리모컨을 변수한테 줄 뿐이에요. 그러면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 그 객체를 찾아갈 수 있는 주소, 즉 리모컨은 우리가 컨트롤하면 결국 도착하는 객체는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를 가지고 조작을 하나 얘를 가지고 조작을 하나 영향을 받는 건 얘다. 이게 지금 얕은 복사의 개념입니다. 자, 왜 헷갈리게 이렇게 어렵게 얕은 복사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건지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존재를 해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객체를 많이 써야 돼요. 근데 많이 쓰는데 이 객체라는 녀석을 사용할 때마다 매번 독립적인 새로운 객체를 사용하는 개념이라면 효율적이지 못해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사용할 객체 하나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낸 객체를
계속해서 재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녀석을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얕은 복사라는 개념이 없어서 각각의 변수가 이 집합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안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러면 S1이 가진 집합 S1 자체 그 집합에 3을 지워도 얘는 영향을 안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서로 독립적인 거니까, 따로따로니까. 근데 이렇게만 사용을 한다면 우리는 아주 비효율적인 객체를 사용하는 개념이 된다. 그래서 좋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 얕은 복사라는 이 개념을 명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크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적용되는 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녀석들 빼고는 적용이 안 돼요. 이 얕은 복사가. 애초에 불변이니까 나머지는. 가변 자료형이 이거 세 개밖에 없으니까. 딱 얘네들을 다룰 때에만 조심해서 이 변수에 넣어주는 이런 과정을 할 때 내가 지금 얕은 복사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처리가 됐는지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데이터가 안 나올 거예요.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코드를 막 짜다 보면 결과를 봤을 때 어라? 이거 좀 뭔가 오차가 생겼는데? 그리고 나서 디버깅을 하다 보면 이제 힘들어요. 왜냐면 얘네는 에러를 보여주진 않으니까. 깊든 얕든 에러 같은 건 안 나오니까 그냥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잘 생각하고 사용을 하시면 얕은 복사를 큰 문제 없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제 깊은 복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깊은 복사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얘는 불변 자료형들처럼 각각의 독립적인 데이터 이게 깊은 복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이렇게 S1을 S2에 넣고 S2만 바꿨는데 S1이 적용을 받는 이런 상황을 안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게 깊은 복사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S1을 S2한테 뭐 복사해서 넣어줄게 라고 하는 어떤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S2한테 값을 추가한다면 S1은 영향을 아예 안 받아서 그냥 1, 2, 3만 나오는 이게 깊은 복사예요. 근데 이 녀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되고요. 카피라고 하는 모듈을 좀 써야 돼요. 이 모듈이 가지고 있는 깊은 복사라는 그 기능을 써야 우리가 실제로 깊은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 모듈 먼저 좀 입력을 해 준 거고요. 그리고 저 모듈을 사용할 때 우리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름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이 이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라서 copy.deepcopy라고 하는 메서드를 또 호출을 합니다. 그럼 얘를 사용해서 S1을 복사할게 라고 한다면 S1과 S2는 이제 독립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S1이랑 똑같이 생긴 이거랑 똑같이 생긴 집합을 아예 별도로 생성하는 거고요. 이렇게 별도로 생성된 녀석을 S2한테 넣어준다. 그래서 S2가 값을 추가를 하든 삭제를 하든 상관없이 S1은 영향을 안 받는다. 이게 깊은 복사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날 제가 i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뭐 주소값을 찍어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깊은 복사를 하게 되면 주소값 자체가 달라요. 아예 독립적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주소값 자체가 바뀝니다. 둘이 달라요, 결과가.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똑같지만 이 뒤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깊은 복사는 애초에 이렇게 주소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그런 거 없이 대입 연산자만 사용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얘는 주소가 같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깊은 복사는 크게 막 엄청 고민해서 알아야 된다, 막 공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리스트 딕셔너리 집합이 얕은 복사가 될 텐데 우리가 얘네들을 독립적인 요소로서 컨트롤하고 싶다면 이 깊은 복사라는 개념을 써야만 그 독립적인 처리가 가능하다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사용하는 방법이야 뭐 이렇게 카피 모듈을 입력하고 뭐 딥카피를 쓰고 이런 것들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검색하면 되니까 그런 메서드가 다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실 얕은 복사가 추가적인 개념이 또 있어요. 알아두셔야 되는 상황이 또 있는데 이제 깊은 복사는 제거를 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리스트 같은 녀석은 카피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방금 보셨던 카피 모듈의 딥카피라고 하는 그런 영상 말고 그냥 순수한 카피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데 집합에도 있을지 얘도 있군요.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S1 집합한테 카피라는 메서드를 통해 S1의 복사본을 S2한테 넣을게 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S1과 S2의 ID 주소값을 찍어보니까 둘이 달라요. 그리고 S2한테 값을 추가했더니 둘이 달라요. 그죠? 그러면 굳이 카피 모듈에 딥카피 안 쓰고 그냥 이거 써도 깊은 복사 아닌가요? 똑같아 보이죠? 근데 얘는 깊은 복사 아니에요. 이거 얕은 복사예요. 분명히 결과가 달라졌는데 얘네들은 그럼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독립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얕은 복사예요?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시면서 그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명백히 얕은 복사 개념이 맞고요. 얘를 얕은 복사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제가 편의상 집합에서 리스트로 아예 형태를 좀 변경시켜 볼게요. 왜냐면 집합은 인덱싱이 안 돼서 명확하게 값을 수정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없으니까 추가 삭제밖에 안 되니까 리스트 안에 리스트 S1의 0번 인덱스에는 1과 2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또 들어있게 되는 거고 그럼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걸 복사를 했을 때 제가 수정을 한번 주겠습니다. S2의 0번 인덱스가 가지고 있는 0번 인덱스라고 해서 그럼 지금 값 중에 몇이에요? S2가 가지고 있는 0번 인덱스의 0번 인덱스. 그럼 값은 누굽니까? 1이죠? 1이죠. 0번 인덱스 하면은 이만큼의 리스트고 그 안에서 또 0번 인덱스 하니까 1이에요. 그 녀석의 값을 제가 100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나서 S1과 S2를 찍겠다. 이러면 이거부터 보죠. 완전히 얕은 복사. 우리가 처음에 얕은 복사라고 하면서 배웠던 그 개념. 자, 이걸 쓰면 당연히 여기가 100으로 바뀌어서 둘 다 찍히겠죠. 그죠? 애초에 이러면 주소도 같고 100 잘 바뀌었어요. 자, 이런 건데 아까 전에 카피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면은 주소가 엄연히 달랐고요. 그렇게 다른 주소에서 값이 바뀌어도 그 바뀐 값을 얘가 공유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녀석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 0번 인덱스의 0번 인덱스라고 하는 이 녀석 100을 한 명한테 바꿨더니 둘 다 100이 잘 바뀌어 있죠. 자, 이 카피라고 하는 녀석은 얘를 실제로 만들어서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따로 저장을 한 것까진 맞아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저장을 해서 S2한테 넣었으니까 서로 주소가 다른 거예요. 주소가 다른데 얘네들이 하나야? 이건 말이 안 돼요. 주소가 다르다는 얘기는 진짜로 하나를 새로 만들어냈고 그렇게 만들어낸 녀석을 S2한테 저장을 한 것까지는 맞는데
하필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또 가변 객체네요. 가변 자료요. 리스트.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얕은 복사가 되는 녀석이잖아요. 그냥 옮긴다의 개념을 사용했을 때 기본적으로 얕은 복사를 진행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카피 메서드를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리스트는 얘를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별도의 리스트는 얘까지인 거예요. 바깥에 있는 이 대괄호까지. 안쪽에 있는 리스트들은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녀석 주소값을 그대로 가져왔을 뿐이다. 그래서 이 카피는 얕은 복사고요. 이 얕은 복사는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카피라고 하는 개념, 메서드 이중 리스트를 카피 메서드를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짜로 새로 만들어서 별도의 주소로 저장하는 거는 이 바깥 리스트밖에 없다. 이 안쪽에 있는 얘네들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주소값을 리모컨을 그대로 가져와서 리모컨으로 사용하는 거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런 녀석들마저도 제대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 내부에 있는 리스트들마저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싶었다면 깊은 복사의 개념을 쓰면 돼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import copy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deepcopy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얘한테 s1을 넣겠다. 이러면 실제로 영향을 안 줍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deepcopy는 내부적으로 계속 가변형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해도 어차피 계속 새로 모든 걸 다 새로 만들어내는 완전히 독립적인 요소. 그게 깊은 복사다. 그리고 좀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카피라는 이 메서드, 리스트나 이런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카피라는 이 메서드는 사실상 이거랑 개념이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슬라이싱 처음 설명할 때 이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별도의, 그러니까 S1이라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이 리스트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내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얕은 복사나 깊은 복사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하고서 그냥 별도로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새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라고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슬라이싱도 똑같아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놓고 보면 주소가 바뀌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리스트들은 바뀌지 않으니까 얕은 복사다. 얘네들은 주소가 다르죠? 그러니까 슬라이싱을 해서 넣는 거랑 카피를 해서 넣는 거, 그리고 이렇게 그냥 대인면 선자를 사용해서 변수 그대로를 넣는 거 차이가 좀 있지만 다 얕은 복사다.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여기가 이 안쪽에 리스트나 이런 녀석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뭐 이런 순수한 값이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피나 슬라이싱은 얕은 복사의 개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바꿔봐야지. S2한테 1번 인덱스의 값을 문자였는데 숫자로 바꿀 거야. 이거는 이제 깊은 복사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가 가변형 자료형이 아니니까. 자, 조금 헷갈리고 좀 아우 이게 뭐야 복잡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제 설명과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한 내용과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한 번에 이해만 딱 하시면 얘네들은 끝까지 흔들릴 리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개념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려면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짠 코드에서 문제가 안 생겨요. 이거를 제대로 신경 쓰지 않고 코드를 막 써내려가다가 결과를 보고 뭐야 결과가 왜 이래, 그리고 돌아가려면 이 개념은 조금 힘듭니다, 디버깅을 하기가. 그래서 처음에 코드를 짤 때부터 얘네를 잘 고려하면서 작성을 하는 게 효율이 좋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셋과 얕은 복사, 깊은 복사 이런 개념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아까 예고드렸던 대로 우리가 실제로 뭐 어떤 이런 객체들을 만들어서 쓰는 방법 그런 거를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은 가장 먼저 우리는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좀 배워야 되고요.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배워야만 객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클래스라고 하는 문법 자체가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이거든요. 자, 아이고, 객체. 우리 이 얘기를 했었나요? 객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수업에서 얘기를 했었나요, 같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객체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서 했던 적이 있나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만약에 얘기를 드렸었다면 객체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이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모든 것들이 객체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 본인 스스로를 제외한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객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저도 객체예요. 제 기준에서 저한테 여러분들도 객체입니다. 주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객체예요. 그렇죠?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핸드폰 다 객체입니다. 사물, 생물 필요 없이 다 객체예요. 자,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의미인 거고, 프로그래밍에서의 객체는 뭐예요? 프로그래밍에서의 객체. 다를까요? 개념적으로 똑같아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우리가 현실에서 생각하는 객체와 프로그래밍에서 생각하는 객체는 거의 똑같다고 봐도 돼요. 다만 프로그래밍에서의 객체는 그러니까 그 현실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이 왜 같은지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주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객체라 그랬어요. 그럼 프로그래밍 안에서 주체는 누구예요? 그냥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그 녀석 아닐까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실행되고 있는 그 프로그램 내부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객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체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객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둘 다 거의 똑같다라고 하는 건데 현실에서의 객체는 프로그래밍에서의 객체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자동차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동차, 여러분들 기준에서 객체 맞죠? 제 기준에서도 제 객체가 맞아요. 자, 이 자동차라는 객체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에는 뭐가 있어요? 자, 시트, 바퀴, 핸들, 차체 등등 정말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합쳐져서 자동차라는 객체가 생성이 된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자동차라는 녀석을 봤을 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자동차에는 핸들이 없을 거야. 바퀴가 없을 거야. 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내가 보고 있는 자동차가 바뀌나요? 안 바뀌죠. 이건 그냥 내 상상일 뿐이잖아요. 그죠? 현실의 객체는 내가 못 바꿔요. 얘가 갖고 있는 이미 수많은 요소들을 내가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현실의 객체는. 근데 프로그래밍에서의 객체는요. 자동차. 내가 필요한 요소들로만 구성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개념 자체는 똑같은데 현실과 프로그래밍에서의 다른 점은 이겁니다.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요소들, 그러니까 즉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요소들 중에서 내가 지금 나한테 필요한 요소들로만 그 녀석들만 뽑아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의 객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차이예요. 이게 당연한 소리를 지금 뭐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하느냐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OP,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 중에 하나인 추상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객체의 특징이기도 하고 프로그래밍에서의 객체의 특징이기도 하고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 그 녀석의 특징이기도 한 이걸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의 특징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OP의 개념과 특징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 제가 수업에서 설명은 당연히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한 번쯤은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이 네 가지를 오늘 다 다루진 않아요. 순차적으로 우리가 개념을 배워 나가면서 네 가지가 한 번에 다 다뤄지게 될 건데 차츰차츰 다뤄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얘를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부가 다 맞춰진 이 개념과 특징을 전부 다 배우고 난 뒤에 한 번 더 읽어봐야 돼요. 그럼 느껴지는 바가 다를 겁니다. 이게 지금 추상화에 대한 개념인데 제가 지금 클래스를 설명하다 말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클래스는 이 추상화라는 과정을 저장해 놓는 공간이에요. 이게 클래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추상화를 통해 내가 필요한 요소들만 추려내는 거고요. 그렇게 추려낸 요소들을 클래스라는 곳에 저장을 해둬요. 그렇게 저장된 요소들, 난 이런 녀석들을 가지고 이런 객체를 만들 거야 라고 우리가 정의해놨던 그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객체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상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이거 따라 적을까요? 자, 그리고 클래스라는 걸 통해서 추상화해 놓은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저장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객체를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클래스가 있어야만 객체를 쓸 수가 있고 객체를 쓰기 위해서는 클래스가 있어야만 해요. 이건 당연한 개념이 되겠죠, 이제. 근데 이 클래스라고 하는 녀석, 추상화의 결과를 저장하는 이 클래스라는 녀석은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자동차 얘기를 하면서 추상화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내에서 자동차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 쓸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자동차의 모든 요소 당연히 필요 없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 나는 지금 이 녀석의 최고 속도가 필요하고 이 녀석의 뭐 이름 정도가 필요하고 이거밖에 안 필요해요. 그럼 우린 이거 두 개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얘를 사용해서 어떠한 동작, 자동차를 달리게 할 겁니다. 자, 이런 거밖에 안 필요해서 얘네들만 추상화를 거쳐서 클래스에 저장을 해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최고 속도와 이름 같은 거는 명사예요, 동사예요? 값을 저장한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의 이름, 만약에 이 이름은 A예요. 이건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이건 명사겠죠. 최고 속도 뭐 210,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최고 속도는 210으로 내가 정의를 해놨어. 그럼 이거는 명사에 가까워요? 동사에 가까워요? 이것도 명사에 가까운 거죠. 그쵸? 달리다는 명사에 가까운 겁니까? 동사에 가까운 겁니까? 이건 동사죠. 자,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명사, 동사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조금만 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떠한 값을 저장하느냐 아니면 어떠한 행위를 수행하느냐, 동작하느냐에 따라서 명사와 동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 언어의 문법을 공부하시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녀석이 있었고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녀석이 있었어요. 얘는 뭐였어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했던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던 녀석 누굽니까? 모든 자료형들을 우리는 항상 변수에 저장을 하지 않았나요? 변수는 애초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쓴다라고 했는데 어찌됐건 얘는 저장 목적이에요. 저장. 자, 기능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던 녀석은 뭐가 있습니까? 함수가 있죠. 함수. 함수는 우리가 어떠한 기능 같은 것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의해 놓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프린트 같은 이런 함수들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계속 출력할 때 프린트를 불러내기만 하면 되네. 이런 식으로 변수의 개념과 함수의 개념, 저장하는 기능과 저장 목적과 수행 목적, 동작 목적. 자, 그러면 최고 속도와 이름은 뭐라는 거예요? 변수라는 거예요. 달리다, 이런 달리다처럼 동작을 해야 되는 녀석은 함수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클래스 안에다가 추상화를 통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정리할 때 변수를 사용하거나 함수를 사용하거나 이 둘을 적절히 잘 사용을 해야 된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해되실까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죠.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쭉쭉 연계가 좀 됩니다. 자, 함수와 메서드. 함수는 우리가 만들었던 것들이에요. 특별히 어디에 제약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든 호출이 가능해요. 근데 메서드는 제가 메서드라는 걸 말씀드릴 때 인스턴스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그 인스턴스를 통해 점을 찍어야만 호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클래스 같은 개념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클래스 배우고 있잖아요. 자, 함수는요. 클래스 외부에서 만들어진 함수를 의미해요. 메서드는요. 클래스 내부에서 만들어진 함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둘이 위치가 달라요. 만들어지는 지역, 제한 공간이 다르고요. 그 공간에 따라 이 녀석은 함수가 되기도, 이 녀석은 메서드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공간에 따라 다르게 이름을 칭하는 이유는 사용하는 방법도 다르고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들도 다르고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나눠서 표현을 하는 거다. 제가 함수, 이건 함수다. 함수를 호출해야 된다. 그리고 메서드를 호출해야 된다.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추상화의 과정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려는 목적과 함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 이거를 이제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성은 이 객체, 이 클래스, 이 객체를 만들 때 이 객체가 가져야 되는 특징 같은 것들. 기능은 어떠한 행동이고 능력이고 동작하는 그런 녀석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특징은 우리가 지금 변수 같은 느낌이다, 변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고요. 얘를 어트리뷰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 동작은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함수 맞고요. 대신에 정확한 명칭으로 이제 메서드라고 표현을 해요. 어트리뷰트와 메서드, 즉 변수와 함수 같은 개념이다. 자, 16분. 조금 더 하기 시작을 하면은 끊기가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 지금 쉬는 시간 한번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 뒷내용 이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